안녕하세요. 영화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의 영화학개론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번지점프를 하다의 코멘터리를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이 영화를 찍을 당시 이병헌 배우는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을 찍은 직후였고, 이은주 배우는 홍상수 감독의 오수정을 거쳐서 온 뒤라 두 배우의 기량이 올랐을 때입니다. 극중 인우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어리숙한 대학생을 연기하면서도 17살 더 먹은 30대 중반의 국어 선생님을 동시에 연기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했죠. 다시 말해 배우가 시간의 흐름을 병행해서 연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배역을 준비하기 전 이병헌 배우는 실제로 자신의 고3 담임을 맡았던 국어 선생님을 찾아가 교사로서의 삶과 학생들을 대할 때의 느낌, 사소한 버릇 같은 것까지 캐릭터 구축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추후 이병헌 배우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영화를 찍을 당시 나이가 30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보다 10살 가까이 어릴 때와 10살이 더 든 나이의 모습을 연기하기에 딱 중간의 나이여서 가능하지 않았나 돌이켜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앞서 말한 남궁민 배우와 고규필 배우의 무명 시절 외에도 박철민 배우, 김갑수 배우, 홍수연 배우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고 전미선 배우의 연기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우가 아내에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마주보고 있지 않지만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씬의 구도가 잘 설계되어 있고, 다시 부인의 시점으로 넘어가 거울 속에서 참고 있다 적절한 감정을 보여주는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터뜨리는 인우의 연기까지 정말 좋은 씬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화에서는 잠깐 나오지만 박철민 배우가 빛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2인 삼각을 시작하는 씬은 영화 전체를 통틀어 인우와 현빈의 몇 안 되는 즐거운 순간이기도 하죠. 이때 박철민 배우가 인우를 한번 의미심장하게 쳐다보게 되는데, 이는 2인 삼각 경기의 파트너로서 현빈이 인우를 꼭 집어서 요청한 부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 디테일한 연기였죠. 참고로 현빈의 여자친구 역인 배우 홍수연은 김대승 감독이 임권택 춘향전 조감독 시절 오디션에서 보고 기억했다가 캐스팅했으며, 그 외의 배역들은 신인 발굴을 위해 다른 감독들과 협업하여 연합 오디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남궁민 배우 또한 오디션으로 뽑혔죠. 다음은 영화에서 인트로 다음으로 길게 찍은 롱테이크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인우가 담배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는 학생편에 서서 무조건적인 믿음을 주는 이상적인 교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씬으로, 이때 선생님을 바라보는 감동 어린 학생들의 표정을 인서트로 적절히 섞어 인우의 덕망이 좀 더 보여줬어야 하는데 인우에게만 너무 초점을 맞춰버린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감독은 밝혔었죠. 저는 어찌 보면 이병헌 배우가 자신에게 포커스가 오도록 하는 게 뭔지 잘하는 배우였기 때문에 감독이 끌려가 버렸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으로 인우가 현빈의 여자친구인 혜주를 시기 질투로 혼내는 장면에서 원래의 씬 계획은 혜주에게만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우가 그냥 지나칠 수 있음에도 어금니를 한번 씹어주는 연기로 결국 자신에게 포커스를 다시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연기는 사전에 감독이랑 약속이 안 된 점으로 배우 이병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여관의 문을 열려다가 민망해서 지나가는 연기, 밀어야 하는 문을 계속 당기거나 돈이 붙었다고 하는 연기, 태희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되돌아가는 걸음걸이 등도 모두 배우 이병헌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였죠. 술에 취해 들어와 자신의 딸을 깨우자는 씬도 배우 이병헌이 감독에게 평소 자기 아버지가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오면 항상 자신을 깨웠다는 일화를 들려줌으로써 현장에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현빈의 핸드폰을 몰래 보며 여자친구에게 온 메시지를 자신도 모르게 지워버리며 자신의 삶에서 이탈하게 되어 굉장히 놀라는 장면 등을 두고, 감독은 이병헌이란 배우는 스펙트럼이 넓으면서 동시에 시나리오의 정서를 폭넓게 표현해주는 배우라고 칭찬했죠. 여담으로 이 장면은 감독이 인우가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속이며 견뎌왔던 시간들을 정리하기 위해 배치한 씬으로, 이 장면 이후로 인우는 다시 그녀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이틀 이상 잠 못 자고 촬영해서 그런지 피곤함에 지쳐 진짜로 촬영 중에 잠이 들었던 장면입니다. 영화는 주로 인우와 태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영화적 포인트는 현빈이 어떻게 인우에게 접근해 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었습니다. 영화는 서서히 인우와 현빈을 벼랑 끝으로 몰게 하는 장치들을 심어두고 있고, 특히 이 장면에서 서로 농구공을 넘겨주며 관계의 클라이막스로 치닫는다는 설정을 만들었죠. 자세히 보면 이 클라이막스의 후반부에 카메라 워크에서 대학 시절 태희와 인우가 비 내릴 때 싸우던 장면과 오버랩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두 축을 이루는 OST는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과 도리스 데이의 When I Fall in Love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왈츠는 저작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크게 없었지만 When I Fall in Love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생각해온 노래로 묵직하면서도 로맨틱한 네킹콜이 부른 버전을 원했었죠. 그러나 판권이 너무 비싸서 적절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었던 게 도리스 데이가 부른 버전이었습니다. 여러 우선순위에는 챗 베이커가 부른 버전도 있었죠. 쇼스타코비치의 왈츠는 춤추기 좋은 단조이지만 슬프기도 했기에 흥얼거릴 때 굉장히 서정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다양한 변주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고 이 왈츠가 어울리는 노을을 만나기 위해 3일을 기다렸다가 찍었습니다. 이 장면은 조금밖에 없는 노을을 최대한 색보정으로 만져서 실루엣 촬영을 했습니다. 로케이션에서 감독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던 장소는 바로 이누와 테이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여관씬이었습니다. 감독이 원래 생각했던 장소는 실내가 영화에서보다 훨씬 작아 물을 마시러 가거나 반대편에 앉아 있어도 서로의 호흡이나 온기가 느껴지는 정도의 긴장감이 생성되었으면 했죠. 하지만 세트로 짓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간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누의 행동 방향도 커지게 되고 감독이 바랬던 긴장감 또한 다소 떨어지는 부분을 제일 아쉬운 지점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학교 배경은 세트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로케이션으로 빌렸는데 감독이 학교 다닐 당시보다 한 반의 학생 수가 작아 교실 크기가 생각보다 작아 너무 놀라게 되었죠. 애초에 촬영 계획에는 풀샷이 있었지만 작은 교실 크기로 인해 23mm 광각으로 찍어도 풀샷이 안 나오는 애로사항이 생겨 풀샷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촬영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여담으로 여관씬에서의 여관비는 5,000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83년도 여관비는 평균 5,000원 선으로 철저하게 고증을 지킨 것입니다. 여관 주인은 이 영화의 제작실장인 김윤호 PD가 연기했습니다. 다음은 이누의 방입니다. 이누의 방을 보면 오래된 LP판과 오래된 가구, 전추 이런 앤티크한 소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누의 공간으로서 이누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치밀한 공간 설계였죠. 책상과 의자도 아닌 바닥에 이누를 앉히는 것도 학교에서와의 공간적 차이를 두고 싶은 감독의 계산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용산역은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로케이션입니다. 이 장소를 기점으로 1983년과 2000년에 시공간이 접히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용산역은 이 당시만 해도 플랫폼이 열려있는 구조라서 뒤편에 영화를 찍기 위한 장치와 엑스트라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영화의 앞부분만 용산역에서 찍고 그 뒤의 씬들은 다 청량리역을 용산역으로 바꿔 찍은 것입니다. 청량리역은 중간중간 구조물이 많아서 좀 더 경제적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었죠. 참고로 용산역 부근에서 테이가 사고 나는 장면을 디테일하게 찍지 않고 화이트아웃으로 장면을 대체하거나 했던 것은 감독이 일부러 의도한 것입니다. 약간 상투적일 수 있으나 감독은 피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았고 대신 테이의 보온병에 있던 따뜻한 물이 바닥에 흐른다는 상징적 의미로만 남겨놨죠. 이는 앞서 동성애적인 표현 방식을 절제하는 모습과 동일한 표현 방식으로 비극적인 사고 또한 절제하며 샷의 컨티뉴이티 외에도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지켜가는 모습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감독에게는 촬영이 들어가서까지도 끝까지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 몇 가지 갈등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다른 여자와 결혼한 이누에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테이를 아직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관객들에게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테이와의 과거 사진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제자들이 첫사랑 이야기를 해달라고 할 때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첫사랑에 대한 굉장히 큰 아픔이 있는 듯한 장치를 두긴 했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죠. 그러나 영화의 엔딩을 위해 관객들에게 다소 불친절하게 받아들이더라도 미스테리를 끝까지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과감히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어. 자, 수업하자. 어? 두 번째 지점은 이누가 현빈을 붙잡고 테이를 찾는 지점들마다 현빈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때그때 잡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빈의 리액션을 좀 더 보여준다거나 학교에 가는 머뭇거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없어서 엔딩에서 갑자기 둘이 동반 자살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관객들은 비약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엔딩을 너무 비극적인 결말 또는 판타지적 요소에 관습을 따른 것 같아서 감독 스스로 약간은 비겁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주변의 삶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받기보단 이로 인해 둘 사이에 또 다른 영원함이 생성되고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을 열었다는 포인트가 오히려 슬기로운 드라마적 장치가 아닐까 싶네요. 이제 영화의 엔딩입니다. 이누가 학교에서 쫓겨난 뒤 현빈은 과거의 기억을 깨닫고 이누가 마지막으로 테이를 기다렸던 용산역으로 만나러 갑니다. 둘은 과거 이누와 테이가 올랐던 그 절벽에 함께 서게 되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을까요? 라는 현빈의 대사로 인우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둘은 테이가 말했던 뉴질랜드로 함께 떠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부터는 감독은 서로의 관계를 리셋하는 방향으로 느낌을 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 관계를 시작하고 그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들을 스케치하는 방향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그렇게 도착한 뉴질랜드 번지점프대회에서 둘은 함께 동반 자살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선택이 당시로서는 정말 센세이션한 엔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영화는 후반부까지도 현빈과 인우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관습적인 멜로 영화 공식을 따른다면 아마도 인우가 버림을 받고 자살을 선택하는 쪽으로 결말을 맺거나 혹은 몇 가지 정해진 큰 틀 안에서 움직였을 거라고 관객들은 예측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특히 영화가 개봉한 2000년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또한 영화 자체가 둘 사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둘이 함께 번지점프에서 안전장치 없이 뛰어내림으로써 두 사람에게 사랑의 영속성 그리고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든 재탄생해서 돌아온다는 동양적 사고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화의 엔딩 이후 영화의 인트로와 함께 다시 수미상관을 이루며 마치 두 사람이 긴 시간여행과 윤회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는 듯한 나레이션이 흘러나오는데 이번엔 여자로 태어나야지. 근데 나도 여자로 태어나면 어쩌지? 그럼 또 사랑해야지 뭐. 이 부분을 감독이 꼭 채용했던 이유에 대해 인우와 현빈이 뛰어내리는 장면에 대한 죄책감과 도덕적인 책무가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하죠.